그 서버 소켓 강의하는 거 잠시 중단하고 지난주 녹강에서 HTTP 프로토콜 이걸 강의했었죠. 이거 이어서 하고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 쪽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개발자나 아니면 C++ 개발자와 우리 소프트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중심이죠.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목적이랑 C나 C++ 개발자 또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좀 많이 달라요. 여기 어떻게 목적이 다르냐면 여기 1장 기본 네트워크 개념에서 여기 프로토콜 계층 이 그림을 우리가 설명했었죠. 이 네트워크 계층이야. 저 제일 아래 하드웨어, 호스트 네트워크 레이어 이게 하드웨어 계층이에요. 무선 랜카드, 유선 랜카드 하드웨어 계층이고 바로 그 위에 인터넷 레이어, 그래서 IP 프로토콜이 있죠. IP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 그 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소켓 프로그래밍이 이 TCP, UDP 프로토콜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에 가까워요. 매우 가까워요. TCP, UDP 트랜스포트 레이어한테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HTTP 프로토콜. 이게 웹 서버, 웹 브라우저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가지고 또 그 위에 통신을 구현한 또 프로토콜이 있어요. 뭐 SOAP, XML, RPC, 뭐 REST API. 그래서 저런 하드웨어를 빼고 소프트웨어 계층만 해도 여기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계층이 3개죠. 저 3계층 차원에서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해킹할 때는 제일 아래 여러 가지 해킹할 때 뭐 네트워크 통신 하는 거 도청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연두색 레이어에서 해킹을 주로 해요. 그리고 게임 서버 개발할 때 뭐 카카오톡 서버 개발할 때 일반적인 C, C++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성능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노란색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요. 자, 그래서 C, C++ 게임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노란색 계층을 열심히 공부해서 노란색 계층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공부를 해야 돼. 성능이 중요하고 실시간 응답, 실시간 게임 생각해봐요. 0.1초의 딜레이도 게임성에 문제가 되지. 그리고 카카오톡 생각해봐. 동시접촉자 수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 거 구현할 때는 이 노란색 계층, 이 노란색 계층은 운영체제에 속해. 이 운영체제 수준의 노란색 계층, 이런 거 뭐 파라미터 다 조정해 가면서 리눅스 커널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건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제일 위에 이거야, 이거. SOAP, XML, RPC, REST API.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로 통신 프로그래밍 하는데 제일 윗계층이에요. 제일 윗계층은 HTTP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해.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뭔가 서버랑 메시지 주고받는 통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건 HTTP 프로토콜 위에 있어요. 제일 위지.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는 주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통신할 때 이 제일 위에 계층을 백엔드 개발자도 사용하고, 또는 백엔드 개발자는 어떤 통신 프로그램도 작성하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서버가 뭐 몇만 대, 뭐 몇십만 대 이렇잖아. 서버들끼리 통신하기도 해. 그때는 노란색 계층을 이용해서 통신을 구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제일 위에, 프론트엔드랑 통신할 때는 제일 위에 SOAP, XML, RPC, REST API 이런 걸 구현하기도 하고, 그 몇천 대, 몇만 대 있는 서버들끼리 통신할 때는 노란색 계층을 이용해서 이 소켓 프로그래밍 구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냐, 백엔드 개발자냐, 아니면 게임 개발자인지, 아니면 C++ 개발자인지에 따라 통신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통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프로토콜이 제일 위에 SOAP, XML, RPC, REST API 이런 건데, 얘네들이 HTTP 프로토콜 위에 있어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 HTTP 프로토콜,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그냥 단순한 웹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뭔가 웹으로도 실시간 뭔가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해봐. 실시간으로 뭐 주고받고 하잖아. 그리고 웹에서도 게임이 돌아가죠. 웹에서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뭐 주고받고 하는 통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은 HTTP 프로토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는 HTTP 프로토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내용이 이 강의의 내용이고, 그래서 연봉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에서 그 기술 면접할 때 정말 어려운 질문할 때 이거 질문을 해요.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그거 물어볼 때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공통으로 어려운 거 물어볼 때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백엔드 개발자 또 깊이 있게 질문할 때 이거 물어봐요. 자바 버추얼 머신 성능과 관련돼서. 근데 자바 버추얼 머신 성능과 관련돼서, 성능 튜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베지 콜렉션이야. 그래서 이거. 또 나는 프로그래밍 잘하고 연봉 높은 회사 도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런 것까지. 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이런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그거 다 공부했고 나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코딩 테스트 준비 플러스 면접 준비는 저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네이버닷컴 치고 엔터를 땅 쳐가지고 한 1초 걸리네. 1초 정도 걸렸다가 화면이 떴죠. 자, 이 1초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아는 만큼 다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만이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 한 20분 동안 10분, 20분, 30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웹브라우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HTTP 리퀘스트가 서버에 날아가고, 서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응답이 오면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그랬다. 1초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만이라는 말을 안 하면 한 2, 30분 동안 떠들 수 있어야 돼. 그때 요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1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려면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뭘 주고받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주고받는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뭔가 보내고 요청하고 받고 왔다 갔다 통신하는 그 절차, 규약을 정해 놓은 게 HTTP 프로토콜이죠. 이걸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앞부분 설명은 녹강에 있으니까 녹강에서 얘기했으니까 들어보기 바라고. 굉장히 줄인 거예요. 이 강의 노트 내용이. 이 내용은 물론 다 알아야 되고 이거보다 더 좀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백엔드 개발자라면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 이게 절판이야? 도서관에 있을 거야. 나온 지 한 10년 돼서 절판이네.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고 어떤 똑똑한 학생이 대출 중이네. 이거 봐야 돼요. 지금 이거 봐야 된다는 걸 아는 어떤 학생이 벌써 대출, 우리 학교 학생이지, 당연히 우리 학교 책이니까 대출해서 열심히 읽고 있나 보네. 아마도 소프 학생이겠지. 다른 학생도 이거, 초급일 때는 볼 필요 없어요. 이 내용 어려워. 나는 초급 공부 다 했고, 이제 나는 실력 있는 백엔드 개발자라고 내세울 만큼 공부 다 했고, 어려운 내용도 이제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JVM 가비지 콜렉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더블리 컨테이너의 이해라고 이해했지? 절판은 됐지만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으니까 이걸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도 이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도 꽤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블릿 컨테이너가 그 백엔드 그 서버 가장 대표적인 백엔드 서버가 뭐지? 톰캣이지. 그 톰캣 같은 것은 그 고유명사예요. 제품명이야. 예를 들어서 오라클, MySQL 이건 데이터베이스 어떤 특정 제품 이름이잖아. 그런 제품들의 보통 명사가 뭐죠? 오라클, MySQL 이건 제품명이고 얘네들이 뭐지? 보통 명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지. 톰캣은 고유명사고 톰캣 같은 것이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예요. 톰캣 말고도 서블릿 컨테이너가 많아. 서블릿 컨테이너가 톰캣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제티라고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오픈소스 서블릿 컨테이너 중에서는 톰캣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제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책은 모르겠어. 우한 테크 코스 인강이 있네. 그렇지.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그 좋은 회사에서는 물어봐. 그러니까 인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이 백엔드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 메커니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서블릿 컨테이너보다도 더 깊이 있게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지. 자바 버추얼 머신 이후에 서블릿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그 위에 백엔드 스프링 웹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잖아. 이게 내부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뭐가 내부냐면 웹브라우저가 내부지. 웹브라우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웹브라우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바로 이거 웹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깊이 있게 이게 초급 말고 나는 고급 내용도 공부하고 고급 기술 면접도 공부하겠다고 할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저거예요.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 책은 못 봤는데 인강이 있네.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렌더링 원리와 순서. 이 내용 다 좋네. 그치? 면접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어려운 거 질문할 때 이런 거 질문한다니까? 딱 누군가가 후기를 적었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내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웹브라우저 내부에 뭐 일어나는 일, 백엔드 개발자라면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자바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 가비지 컬렉션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부 뿐만이 아니라 웹브라우저하고 웹 서버하고 통신하는 과정도 알아야지. 그게 이거. 자, 이게 다 깊이 있는 면접 질문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아주 흔한, 어렵지만 흔한 질문이에요. 녹강에 이 앞부분 설명했으니까 녹강 듣기 바라고. 이 강의 내용은 줄인 거니까, 아까 요 책, 서블릿 컨테이너 A의 이 책도 읽어보기 바라고.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빈번한 면접 예상 문제예요. HTTP 리스판스 코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하면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개요부터 얘기하자면 1XS가 100번대란 뜻이야.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건 중간 정보를 서버가 응답할 때 이 100번대 응답이에요. 중간 정보. 웹브라우저가 뭔가 요청했을 때 서버가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길어질 때 중간에 뭔가 지금 나 일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 라는 식의 중간 응답이에요. 100번대고 200번. 자, 드디어 제대로 된 마지막 최종 응답을 하는 게 200번대고 가장 유명한 게 200번 OK죠. 이게 대부분의 웹 서버 응답이 200번 OK예요. 뭐 좀 줘봐 하면 오케이 이거 하면서 딱 오케이 하면서 주는 거 200번 오케이. 이 스테이터스 코드는 숫자인데 숫자는 200. 그 다음에 숫자 말고 이름은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개요를 외우세요. 100번대 응답 코드는 아직 최종 응답이 아니고 중간.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 좀 길어지네. 뭐 이런 중간 응답이고 최종 응답은 200번.
100번대 응답은 응답이 길어질 때만 하는 거고, 보통은 100번대 응답 잘 안 하고, 바로 200번대 오케이, 200번 오케이 응답이 오죠. 자, 300번대 응답은 다른 데 물어봐에 해당하는 응답이에요. 다른 데 물어봐.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해봤으면 리다이렉션 들어봤죠? 많이, 특히 웹 백엔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나왔지. 자, 다른 데 요청해가 리다이렉션이죠. 300번대 리다이렉션. 300번대는 틀렸다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다른 데 요청 물어봐봐까지죠. 400번부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0번대는 문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 문제야. 클라이언트 너 뭔가 bad request. 요청에 뭔가 문제가 있어. 400번 bad request. 400번은 에러예요. 400번부터. bad request.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요청에 에러가 있다. 500번 때는 서버 에러야. 400번, 500번은 에러인데 400번은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뭔가 에러가 있는 거고 500번은 서버에서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외우세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100번 중간 응답, 200번 최종 응답인데 성공. 자, 300번은 딴 데 물어봐. 에러까지는 아니지만 응답은 못하는 상황이에요. 300. 400, 500은 에러인데 400은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러. 500번은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러.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는 외워야지. 자, 100번하고 102번 정도. 디프리케이트. 102번이 데프리케이트야? 그럼 100번만 외우면 되겠네. 근데 100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100번은 안 외워도 되고 그냥 100번 때는 아직 본격적인 응답을 하기 전 중간 응답 정도다. 100번 때 이 숫자 중에서 하나 안 외워도 될 것 같고 나도 기억하는 거 없고 200번 오케이는 당연히 알아야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응답이 이거예요. 200번 오케이. 이게 정상 오케이 하고 응답하는 거. 그 다음으로 흔한 응답이 201번.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200번 오케이라고. 이 포스트가 뭔가 등록 요청이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댓글 달거나 게시글 달거나 뭐 파일 업로드하거나 뭔가 서버에다가 뭔가 업로드 혹은 등록했을 때 서버의 응답은 200번 오케이 해도 돼. 그런데 그거보다는 등록 요청에 대한 응답은 201번 created 응답을 하는 게 세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백엔드에서 뭔가 개발한다면은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201번 created 응답을 하는 게 세련된 구현이에요. 200번 오케이로 응답해도 되긴 돼. 근데 201번을 외우기 바라고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201번 응답으로 구현하면은 굉장히 세련된 거죠. 그 다음에 딜리트 요청에 대한 응답은 204번이 세련된 거죠. 딜리트하라고 했으니까 딜리트는 했어. 근데 그러면 삭제 성공했다고만 알려주면 되는데 굳이 다른 걸 알려줄 필요 없이 204번이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응답할 내용은 없잖아. 204번 no content. 이게 실력 없는 백엔드 개발자는 성공했으면 무조건 200번 오케이 응답을 할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세련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좀 실력 있고 공부 많이 한 티를 내겠다.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 성공은 201번 created.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은 204번 no content. 이러면 공부한 티가 나는 거지. 자, 나머지 번호들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잘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요즘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잖아. 자, 300번 때야말로 잘 알아야 되는 응답. 그 백엔드 프레임워크, 이게 백엔드에서 그 리다이렉션 응답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백엔드 수업에서도 그 예를 들어 게시글 등록한 다음에 말로 하지 말고 백엔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설명합시다. 어디에 있지? 아, 여기가 기초에 있나? 마이프티스가 아니라 기초 부분에 있나? 아, 기초 부분에 있구나. 여기 리다이렉트, 저 스프링 폼 샵1 백엔드 스프링 폼 샵1 강의 노트에 리다이렉트 여기 설명했네.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로그인이 실패하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다시 나타나지만 로그인에 성공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메인 페이지로,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기. 그 다음에 게시글 등록 화면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등록에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와 함께 그 등록 화면이 다시 나타나지만 등록에 성공하면 보통 그 게시글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뭔가 버튼을 눌렀더니 이게 어떤 작업, 로그인 버튼, 뭐 게시글 등록, 어떤 작업 버튼을 눌렀더니 그 작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동작, 이런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와 이 동작에 리다이렉트 메커니즘 과정이 들어있어요. 이 과정을, 이 리다이렉트 과정을 이해하는 건 초급 주제야. 그래서 지금 여기 백엔드 수업에서 이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 자, 저장 버튼 클릭하면 백엔드에서 저장을 해. 저장 성공했으면은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를 웹브라우저에 응답을 해요.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다른 주소를 물어봐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넘겨줘야지. 여기 리다이렉트 URL하고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를 서버가 응답을 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자동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으면 그 리다이렉트 URL을 즉시 다시 요청해요. 스튜던트 리스트 URL을 즉시 다시 요청하면 스튜던트 리스트 그 URL 학생 목록 그 화면이 다시 출력되죠. 그래서 학생 뭐 등록 화면이나 수정 화면에서 저장 버튼 클릭하면 3번. 그러면 서버가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하고 리다이렉트 할 URL을 응답을 하고 4번. 웹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서 즉시 그 리다이렉트 URL을 즉시 다시 요청하면 그 요청된 그 화면이 6번 출력이 되고, 이게 바로 그 게시글 등록 버튼, 뭐 학생 등록 버튼 혹은 로그인 화면에서 버튼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3, 4, 5, 6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이거 아는 건 초급이야. 이거 모르면 초급 개발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 구현 방법, 요 메커니즘은 초급이면 알아야 되고, 자, 중급 넘어가려면은
아까 백엔드가 웹브라우저한테 전송하는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가 몇 번인지 그것도 알아야지. 302번이에요. 자, 그래서 실험해 봅시다. 뭐 백엔드 수업 내용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이게 약간 느리지? 아무튼 백엔드 수업에서 강의에서 구현한 예제, 그 학생 목록에서 등록 수정 뭐 삭제 기능 구현한 그 프로젝트인데 지금 학생 이렇게 수정 화면에서 여기 지금 저장 버튼이 있어요. 자, F12 개발자 창, F12키 누르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열리죠. 여기 네트워크 이 탭에서 그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뭐가 오고 갔는지, 뭘 요청했고 뭘 받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의 네트워크 탭이에요. 자,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이 네트워크 탭도 봐야 돼요.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봅시다. 저장 버튼 누르면 사용자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저장되고 목록 화면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건 사용자 눈으로 이해한 거고 개발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 아까 그림으로 얘기한 3, 4, 5, 6 자, 3 자, 이게 저장 버튼 눌렀을 때 그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것이 이거예요. 요 에디트 URL을 요청했고 헤더 요청한 URL은 이거고 포스트 요청이고 응답 스테이터스 코드 302번 not found 아까 말했죠. 302번 이름은 not found가 아니지 참 302번 moved temporarily 이름은 좀 애매하다. 여기는 moved temporarily인데 여기는 found라고 나왔네. 아무튼 302번이에요. 이게 redirect 상태 코드예요. 이 302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302번이 뭐냐면 딴 주소를 물어봐 라고 redirect 코드죠. 그 딴 주소가 location 헤더에 response 헤더에 리스판스에 바디가 있고 리스판스에 헤더가 있는데 헤더 부분에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에 리다이렉트 할 URL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302번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은 웹브라우저는 즉시 이 URL을 서버에 다시 요청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게 보이죠. 그 다음 다시 요청했어. 스턴트 리스트를 URL을 다시 요청했어. 그러면 응답이 200번 OK. 스테이터스 코드 200번 OK이고 응답 내용은 리스판스죠. 학생 목록하면 그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 중급쯤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요 화면이 나올 때까지 웹브라우저하고 서버, 프론트엔드하고 서버 혹은 웹브라우저하고 서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하면 이것도 한 10분 이상, 한 20분 떠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정된 내용이 DB에 저장되고 목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개발자의 답변이 아니잖아. 사용자의 답변이지. 사용자 같은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발자답게 답변해야지. 302번 잘 알아야 되는 코드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400번 bad request. 이건 뭐냐면은 그 요청을 할 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스튜던트 에디트 이 URL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는 뭐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가 저렇게 쿼리 스트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쿼리 스트링 값이 서버로 전송돼서 서버에서는 저걸 받을 때는 URL에 있을 때는 저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지만 아이디는 1 쿼리 스트링. 그런데 백엔드에서 저걸 받을 때는 리퀘스트 파라메타, 리퀘스트에 같이 포함된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메소드에도 파라메타가 있잖아. 메소드의 그 파라메타.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에도 URL, 웹브라우저의 리퀘스트에도 필수 파라메타가 있는데 스튜던트 에디트 저 요청에는 ID 값이 필수 파라메타예요. 수정할 학생의 ID. 그걸 여기 백엔드 수업 들은 학생은 이 코드 기억날 거예요. 요거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죠. 근데 만약에 이 ID 값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 학생 수정 요청인데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를 웹브라우저가 안 줬어. 그럼 서버가 응답할 방법이 없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를 아이디 일부분을 그냥 지워버리고 엔터를 땅 치면 400번 bad request가 오죠. 이게 400번 bad request고, 자, 이거 초급 개발자 아닌 이상 모르면 안 돼요. 400번 bad request. 왜냐면 열심히 구현해봤다면 이걸 여러 번 만나봤을 테니까. 이걸 안 만나봤다? 그럼 구현 안 해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대답 못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나 같아도 뭐 더 물어보지도 않지. 이걸 몰라? 코딩 안 해봤네. 그런데 개발자로 지원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혹은 코딩 해봤는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뭔지 분석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한 거지. 그냥 안 되네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를 열심히 봐야 돼요. 물어봐. 면접할 때. 400번 bad request.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구현하면 401번, 403번 에러가 발생해요. 특히 403번. 그 로그인 기능, 뭐 권한 관리 기능을 구현했을 때 로그인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안 했다. 그게 authentication 에러고 이게 403번이에요. 너 로그인 안 했잖아 라는 에러가 403번이고 로그인 한다라는 걸 전문 용어로 authentication이라고 해요. 너 누구냐예요. 이게 authentication. 로그인이 나 누구다지. 그 다음에 로그인은 했어. 그런데 관리자 페이지, 교수 페이지를 접근하려고 해. 그럼 권한 없다라는 에러가 401번이에요. 그건 그 authorization 에러라고 얘기해요. 이거 3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고. 404번 not found는 이건 여러 번 봤겠지. 이건 개발자 아니어도 아는 거잖아. 이거.
주소가 틀렸을 때, URL 주소에 오타가 났을 때, 404 not found. 이건 뭐 일반 사용자도 아는 에러니까. 400, 401, 403, 404. 4개 다 잘 알아야죠. 자, 500번. 서버에서 뭔가 실행하다가 에러가 날 때, 코딩하다가 자주 보게 되는 에러죠. 500번. 서버에서 뭔가 에러가 났어. 알 수 없는 에러. 이 500번. 인터널 서버 에러. 이걸 500번 인터널 서버 에러를 몰라도 개발 안 해본 거야. 이거 개발 안 했거나 이 에러 화면을 안 읽어본 거죠. 계속 코딩 수업에서 강조하지만 에러 화면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특히 이 에러 메시지, 에러 코드 메시지.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그걸 봤다면은 500번 인터널 서버 에러 저 메시지 저 숫자 500이라는 숫자를 자주 봤을 거야. 아주 흔한 에러야.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대답하기 좀 썰렁하죠. 그래서 좀 더 외운다면은 502번 아니면 504번 502번 뭐 이거 하나 정도만 외워도 좋은데 하나 더 500번하고 500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안 되고 하나 더 외운다면 502번 게이트웨이가 뭔가만 알면 되는데 그 프락시 서버라고도 하고 게이트웨이라고도 하고 그 아주 영세 기업 아닌 이상 정말 영세 기업 아닌 이상 보통 서버가 여러 대 방어벽 역할을 하는 앞단의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엔드 서버가 있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당연히 여러 대야. 정말 영세한 이상한 업체 아닌 다음에 그런데 그런 여러 대 서버 중에 제일 앞단에서 뭔가 교통정리하고 보안 챙기고 하는 수문장 그 건물에서 저 수위 역할을 하는 수위가 앞에서 뭔가 지키잖아. 그런 서버 중에서도 제일 앞에서 뭔가 그 경비처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고 그게 그런 서버를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그 저 정문 뭐 이런 뜻이잖아. 게이트웨이 단어 뜻이 뭐야? 그치? 게이트웨이. 우리나라 봐도 그냥 게이트웨이라고 하지. 관문, 통로, 출입구. 그치? 정문,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502번 배드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죽은 거야. 쉽게 말해서. 500번은 서버에서 실행하다가 에러가 난 거고 502번은 실행까지도 못 간 거야. 정문에서 게이트웨이에서 응답이 아예 게이트웨이를 넘어가서 백엔드 서버까지도 못 간 거야. 앞에서 잘린 문제가 생긴 게 502번 배드 게이트웨이. 가끔 만나요. 502번 배드 게이트웨이 에러를. 오케이. 내 설명 여기까지고 지금 설명 안 한 숫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 뭐 외울 거 외우고 그럽시다. 자, 읽어보세요. 나머지. Keep alive. 그 HTTP 1.0하고 1.1하고 크게 달라진 게 HTTP 1.0 통신은 요청 한 번 하고 연결 만들어져서 요청 한 번, 응답 한 번 받고 연결을 끊어요. 매우 비효율적이지. 전화로 치자면 물어볼 게 10개인데 전화 걸어서 통화 연결이 되면 하나 물어보고 대답 듣고 끊고 또 전화 걸어서 하나 물어보고 대답 끊고 한 거야. 시간 많이 걸리지. 1.1
한 번 연결된 김에 물어보고 응답받고 물어보고 요청하고 응답,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여러 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끊는 거니까 얘가 훨씬 빠르죠. 이게 큰 차이고 자, 그래서 끊지 말아라 라는 리퀘스트 헤더 이거예요. Connection keep alive. 끊지 말아라. 나 또 물어볼 거 있다. 요청할 때 요청 헤더에 리퀘스트 헤더에 Connection keep alive 를 넣어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서버한테 너 이 요청에 대한 응답하고 요청 끊지 말고 기다려. 내가 또 요청 또 할 거 있어. 라고 리퀘스트 하면서 헤더에 저걸 넣어주는 거예요. Connection keep alive. 요즘 웹브라우저는 당연히 헤더에 저게 들어가지.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요청할 때만 이제 keep alive가, Connection keep alive가 마지막 요청에만 안 들어있겠죠. 응답하면서 끊어라고 하겠죠. 이런 헤더 Connection keep alive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리더렉션에서 그게 있었죠. 여기 로케이션 리더렉션일 때 리스판스 헤더의 로케이션 리스판스 헤더 302번 스테이터스 코드 리스판스 응답의 리스판스 헤더 응답 헤더의 로케이션 리스판스 URL이 로케이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리퀘스트 헤더 보면 이런 거 봐야 돼요. 개발 accept 이거 앞에서 녹강에서 설명했는데 리퀘스트 헤더 나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accept 할 수 있으니까 응답을 네가 서버 응답할 때 가급적 요 컨텐츠들로 응답을 해줘 라는 리퀘스트 헤더 항목이 accept예요. accept 인코딩도 마찬가지. 나 이런 인코딩 accept 할 수 있어. 이런 인코딩으로 그 리스판스 해줘 라는 거죠. 대부분의 웹브라우저가 Gzip 인코딩을 accept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응답을 할 때 요즘 대부분 내용이 많아. 그래서 Gzip 압축해서 응답하면 통신할 양이 적으니까 택배 상자를 압축해서 싸면 택배 요금이 적게 들잖아. 뭐 그런 개념이죠. 여기 커넥션 keep alive 보이죠? 리퀘스트 헤더에 커넥션 keep alive.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 이게 리퀘스트 헤더예요. 리퀘스트 헤더의 컨텐트 랭스. 이 컨텐트가 리퀘스트 바디가 컨텐트예요.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가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헤더는 메타 정보고 데이터가 바디예요. 헤더는 데이터는 아니고 메타 정보, 어떤 부가 정보.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가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 지금 아까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서 리퀘스트가 날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바로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고 그 컨텐트 랭스, 리퀘스트 바디의 랭스예요.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랭스. 그리고 여기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페이로드가 그 로드가 짐이라는 뜻이에요. 로드가 걸렸다. 우리나라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 로드가 많이 걸렸다. 부하가 많이 걸렸다. 부하 혹은 짐. 그리고 페이는 말 그대로 돈 지불하는 게 페이죠. 이게 페이로드가 돈 지불하고 실는 짐 그런 의미예요. 옛날 마차에 돈 지불하고 실는 짐 그걸 페이로드라고 했고 리퀘스트 바디에 짐이 실렸다. 그래서 통신할 때 페이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페이로드라는 단어 알아야 되는데 통신할 때 그 통신의 헤더 말고 그 통신의 주요 내용을 페이로드라고 해요. 즉 리퀘스트 바디에 있는 데이터. 헤더는
택배 상자 생각하면 돼.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주요 짐 내용이지. 그리고 택배 상자에 운송장 붙었잖아. 운송장에는 이거 무게 얼마고, 누가 보냈고, 누가 받고,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잖아. 그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이 리퀘스트 헤더고,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리퀘스트 바디인데, 리퀘스트 바디를 통신해서 페이로드라고도 해요. 이게 주요 내용이다라는 의미예요. 페이로드를 눌러보면 여기 폼 데이터. 아까 입력 폼에서 저장 버튼 눌러서 지금 서버에 가는 리퀘스트인데 당연히 그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지. 이게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페이로드라고도 해요. 그리고 백엔드 수업 들은 학생은 그 웹브라우저가 보낸 데이터를 서버가 받을 때 그 받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서버에서는 리퀘스트 파라메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리퀘스트 파라메터는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된다고 그랬죠? 입력 폼에 입력된 값 하고 또 하나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그 페이로드에는 데이터, 주로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게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리퀘스트 바디에 담겨서 서버에 전송돼요. 그리고 하나 더, 쿼리 스트링의 파라메터도 여기, 쿼리 스트링 파라메터도 서버에 전송하는 데이터야. ID 값은 입력 폼에 있는 게 아니고 쿼리 스트링에 있다는 얘기죠. 쿼리 스트링에 있는 ID 값, 입력 폼에 입력된 저 값들이 바로 서버가 받는 데이터, 즉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예요. 자, 이런 내용 다 알아야 돼요. 아까 웹브라우저하고 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얘기하라고 할 때 방금 이런 내용도 다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는 폼 데이터를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얘가 개발자 창에서 보여줬지만 실제 내용은 이렇게 보기 좋게 안 되어 있고 인코딩 되어 있어요. 그 인코딩이 여기다 안 적었나? 여기 강의 노트에 안 적었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컨텐트 랭스가 바로 리퀘스트 바디에 있는 데이터의 그 길이 137바이트다라는 거고, 컨텐트 타입, 그 데이터가 어떤 포맷,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거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www form url encoded 저 타입으로 인코딩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개발창에 여기 보이는 이런 내용들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그 기술 면접에서 어려운 거 물어볼 때 뭐 일어난 일들 얘기해 보라라고 하죠. 그때 30분이나 떠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뭐 그만이라는 말 안 하면 30분 내내 떠들 수도 있는 거예요. 30분이 뭐야? 1시간도 떠들지. 그래서 xwww form url encoded 이게 기본 리퀘스트 바디의 기본 컨텐트 타입 혹은 인코딩이라고도 해요. 기본 인코딩이 이 xwww form url encoded예요. 지금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외우기 바래요. 여기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은 이 수업 필기 시험에는 안 나와. 그렇지만 여러분이 외우기 바라는 이유는 기술 면접에서 좋은 회사들 가려면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강의 노트는 그냥 초급 수준으로 만든 거야. 정말 초급 수준으로. 강의 노트에 없는 이런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 헤더, 그다음에 여기 리스판스 헤더. 이 리퀘스트에 의해서 서버가 리스판스를 했는데 아까
이 리더렉션이니까 리더렉션일 경우에는 응답이 별로 많지가 않아. 오케이. 그 정도고. 뭐 HTTP 리퀘스트 메소드 이거 알죠? get, post, put, delete. 그래서 HTTP 리퀘스트의 첫 줄이 이렇게 첫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를 요청하는 그 요청의 내용의 첫 단어가 바로 리퀘스트 메소드예요. get, post, put, delete. 적어도 이거 4개는 알아야지. 이거 4개 말고도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URL에서 그 뒷부분, 호스트네임 뒷부분, 서버 주소 뒷부분, 그 경로명, 이걸 패스라고 해요. URL에서 패스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HTTP 프로토콜 버전.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새로 고침. 웹브라우저 새로 고침 알죠? 단축키 F5. 웹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하면 그 새로 고침이 뭐냐면 바로 직전에 했던 HTTP 리퀘스트를 서버에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서버에 요청했던 HTTP 리퀘스트가 get이었다. 그러면 get은 그냥 단순한 조회니까 대부분의 경우 get 요청이고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게 이 경우 새로 고침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다시 서버로부터 다시 요청해서 받아와서 다시 그리는 거죠. 그런데 드물게 바로 직전의 요청이 포스트나 딜리트 요청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의 요청이 그 결제 버튼 누른 거였어. 바로 직전의 요청이 결제 버튼 누른 포스트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하면 그 포스트 요청이 다시 서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경고를 해요. 1차 웹브라우저의 경고. 너 지금 새로 고침했기 때문에 직전의 요청을 다시 반복할 텐데 그거 너 get이 아니고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야. 이거 반복해도 괜찮아?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쇼핑몰 결제 버튼 누른 거였다면 결제 요청, 포스트 요청 한번 쇼핑몰에 또 보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 개발자는 사용자가 그렇게 실수를 하기도 해. 결제 버튼 2번 누르는 실수하기도 해요. 새로 고침 안 하고 결제 버튼 클릭했는데 제가 클릭 안 한 줄 알고 한 번 더 누르는 그런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 그래서 실력 있는 백엔드 개발자는 똑같은 포스트 요청이 2번 들어오면은 이거 실수다 하고 거절하는 그런 식으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개발하지만 모두 다 실력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상 못하는 실력 없는 백엔드 개발자가 구현한 쇼핑몰이면 똑같은 결제가 2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1차 경고, 양식 다시 제출 확인, 새로 고침할 때 저게 나와요. 바로 직전에 한 게 포스트 요청했을 때,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일 경우에. 그런데 저기서 취소 눌러야 되는데 그냥 뭔가 모르겠다 그냥 엔터 쳐버리거나 계속 눌러버리면 그 포스트 요청이 진짜 백엔드로 가죠.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가 그걸 이거 2번 결제네 하고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 그러면 결제 2번 일어나요.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그런 거 저거 계속 누르는 사용자가 자기가 실수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쇼핑몰 사기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분명히 물건 하나 샀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카드 병세서를 봤더니 돈을 2번 청구했네. 이 쇼핑몰 사기꾼이라고
게시판에 요구하는 글을 올리겠지. 그러면 사장은 무슨 일이냐 하고 개발자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개발자가 사용자가 2번 눌렀네 어쩌네 해봤자 안 통해요. 그거 개발자의 실수야. 막아야 돼. 절대 사용자가 자기가 실수로 2번 눌렀다고 인정 안 해요. 그냥 이 쇼핑몰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둘 다 일단 프론트엔드서부터 막아야 돼. 사용자가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거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프론트엔드에서 막을 수 있느냐? 그 버튼 한번 누르면 그게 포스트 요청이나 딜리트 요청하는 버튼이었다. 그러면 바로 그 버튼을 비활성화한 다음에 백엔드에다가 리퀘스트를 전송해야 돼요. 버튼 비활성화해야 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막아야 돼. 똑같은 요청이 2번 왔는지. 뭐 결제, 뭐 주문 이런 게 요청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DB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거 실수 아니야 확인해야 돼. 돈과 관련된 것 여러분 나중에 개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실수한 겁니다. 이 말 안 통해. 무조건 개발자가 막아야 돼. 그리고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에서 온 데이터를 절대 믿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제대로 짰더라도 해커까지 안 가. 그냥 개발 좀 하는 사람이면 그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보내는 데이터를 중간에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 열어서 데이터 위변조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초급 개발자만 아니라면 아까 내가 여기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뭐 이거 저거 보는 거 보여줬죠? 여기 소스 탭 눌러보면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가 보여. 이 소스가 여기서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가 보여요. 심지어 리액트 개발자 도구 이런 것도 Vue.js 개발자 도구, 리액트 개발자 도구 이런 것도 있어요. 안 막아 놓으면 그러니까 뭐 일반 사용자는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만 코딩 좀 해본 사람이면 프론트엔드 코드면 소스 코드 다 위변조해서 데이터 위변조, 소스 코드 위변조 이 개발자 창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 탭에서 이게 프론트엔드 코드를 디버거까지 있어. 이게 디버거야. 여기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추적할 수 있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그다음에 와치에서 프론트엔드 변수값 확인할 수 있고 프론트엔드 쪽은 해킹당하기 매우 쉬워요.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소스 코드가 다 보이고 한 줄 한 줄 디버깅 해가면서 실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백엔드 개발할 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해킹하는 거 쉽다라는 거 명심하고 꼭 특히 백엔드에서 최종 DB에 결제를 뭐 승인 올린다 할까 뭔가 하기 전에 이게 해킹될 수 있는 유변조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 확인해야 돼. 앞으로 그런 해킹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개발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해킹하기 쉬운데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어도 인공지능이 해킹 도와줄 거야. 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해킹하는 거 그냥 내 생각에는 곧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실수를 막아야 돼요. 특히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작업 요청, 그 삭제 요청, 등록 요청을 get 요청으로 구현하는 거 위험해요. 삭제 링크 클릭했을 때 삭제되는 거 있지. 그 삭제 링크를 get 삭제 기능을 그 링크로 삭제
무심코 삭제 요청을 이렇게 A 태그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 A 태그 클릭 누르면 웹, 예를 들어 뭐 자, 이 삭제 링크를 누르면 백엔드에 product delete URL을 요청하고 삭제할 ID 3 이거 위험해. 왜냐하면 A 링크니까 get 요청이죠. 절대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get 요청은 캐시될 수 있어요. get 요청은 캐시될 수 있어요. 즉, 이 요청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이디가 3인 항목을 삭제하는 짓을 얼마 전에 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우연히 또 똑같이 아이디가 3인 요 항목 삭제 요청을 또 한 번 누르게 됐어. 그런데 지난번 이걸 처음 이 링크를 요 URL 이 링크를 처음 눌렀을 때 그러면 그때는 백엔드까지 요청이 날아가서 백엔드에서 삭제되고 삭제됐습니다라고 응답이 왔죠. 그런데 이게 get 요청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웹브라우저에서 캐시가 돼요. 그리고 우연히 삭제 링크인데 우연히 며칠 전에 했던 그 링크하고 얘가 똑같아. 그러면 get 요청이니까 지난번 이거 눌렀을 때 백엔드까지 요청이 날라갔고 온 응답을 웹브라우저가 캐시해놨는데 다시 누르면 자 이제 웹브라우저가 캐시를 그렇게 활용해요. 이 URL 요청에 대해서 get 요청이니까 그 응답이 캐시된 게 있으면 백엔드에 요청 안 하고 그 지난번 응답 캐시했던 걸 그냥 보여줘요. 그러면 삭제했습니다라고 뜨겠지. 그렇지만 백엔드까지 삭제 요청은 이번에는 안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항의하죠. 나 분명 이거 주문 취소 눌렀다. 주문 취소되었습니다. 화면도 확인했다. 근데 왜 이 주문이 취소 안 되고 돈이 결제됐냐. 그러면 이것도 개발자 실수예요. 자, 그래서 get 요청이 아닌 등록, 수정, 삭제.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삭제되거나 등록되거나 수정되는 요청은 절대 get 요청으로 구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post, put, delete 요청이어야 되고 이건 캐시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특히 삭제를 이렇게 링크로 구현하면 안 돼요. 이건 get이야, 링크는. 리퀘스트 바디. 아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설명했죠. 그 get request, HTTP 리퀘스트에는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리스판스도 그래.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판스 둘 다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헤더에는 메타 정보, 바디의 본격적인 데이터는 바디에 들어있어요. 헤더는 말 그대로 택배상자 운송장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누가 보냈고, 내용 무게는 얼마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부가 정보. 그리고 내용 자체는 바디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get 요청일 경우에는 request body가 없어요. get 요청일 경우에는. 그래서 get 요청일 경우에 서버에 보낼 데이터는 body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request body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 페이로드가 서버에 보낸 데이터인데 이게 리퀘스트 바디예요. 그런데 쿼리 스트링도 역시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야.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리퀘스트 바디와 쿼리 스트링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 그런데 get 요청일 경우에는 리퀘스트 바디가 없기 때문에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전부 다 URL의 쿼리 스트링에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웹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아니다. 네이버가 보자. 구글도 조회 화면이 있지만 네이버도 이게 검색어 조회죠. 그 다음에 이게 버튼이야. 조회 버튼. 그래서 내가 스튜던트라고 조회할 키워드 입력한 다음에 이 버튼 누르면
서버에 이 요청이 가요. 이 조회 요청이 get, post, put, delete 중에 뭐여야 돼? 조회는 당연히 게시해야지. 조회니까 뭐 데이터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조회할 때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바디가 없어. 다 쿼리 스트링.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쿼리 스트링과 폼 데이터가 있는데 폼 데이터가 바디에 들어가요. 근데 바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get 요청일 경우에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는 전부 다 쿼리 스트링에 붙어서 서버에 전송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누르면 갑자기 쿼리 스트링이 팍 늘어났지. 다시. 원래 주소가 네이버닷컴이었어요. 그런데 스튜던트라고 조회 키워드 입력하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서버 요청이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 네이버닷컴이었던 주소의 뒤에 쿼리 스트링이 잔뜩 늘어났고 여기에 내가 입력한 키워드도 여기 있죠. 쿼리 스트링으로. 내가 아까 스튜던트라고 입력했지. 이거 구글도 당연히 똑같아. 구글도 여기서 내가 스튜던트라고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칩시다. 엔터 치면 이것도 get 요청이니까 쿼리 스트링에 뭐가 잔뜩 붙고 자 여기 확대해 보면은 여기 스튜던트라고 있고 얘는 쿼리 스트링 이름이 아까 네이버는 쿼리는 스튜던트였지만 얘는 Q는 하고 스튜던트네. 자 이렇게 get 요청인데 서버에 보낼 데이터가 좀 많다. 그런 경우 있어요. get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 길어져. get 요청인데 서버에 보낼 데이터가 많을 때. 그게 get 요청이라서 쿼리 스트링으로 밖에 서버에 전송 못하니까 쿼리 스트링이 저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스튜던트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이버에서 해봅시다. 학생이라고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당연히 여기 URL에 아까처럼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쿼리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여기 들어갔죠. 그런데 이건 웹브라우저가 친절하게 한글을 보여준 거고 실제 URL은 저게 아니야. 아이고. 실제 URL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이걸 컨트롤 C에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면 실제 URL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웹브라우저는 친절하게도 이 URL의 내용을 실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보기 쉽게 바꿔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실제 URL이 아니야. 바뀐 거야. URL이 참 웹브라우저 창이 친절하게 URL을 사람이 보기 좋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사람이 보기 좋게 바꿔준 게 아니고 실제 URL은 이거예요. 여기 쿼리 부분이 학생이 아니고 이렇게 %16진수, %16진수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URL에 한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URL은 영어 알파벳과 몇몇 기호 뭐 앰프센트, 슬래시 등등 몇몇 기호 문자와 그 알파벳, 뭐 숫자 이렇게 아스키 코드만 들어갈 수 있어. 쉽게 말해서. 한글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한글은 저렇게 16진수, 퍼센트 16진수, 퍼센트 16진수로 한글은 인코딩 되어야 해요. 저걸 URL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URL. 아스키 코드가 아닌 한글 같은 건 URL에 들어갈 때 인코딩 되어 들어간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get 방식에는 리퀘스트 바디가 없지만 포스트 풋 요청에는 리퀘스트 헤더 뒤에 빈 줄 하나 있고 빈 줄 뒤에 리퀘스트 바디가 있어요. 리퀘스트 바디에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리퀘스트 바디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리퀘스트 바디야.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가 바로 이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는
요 문자열의 길이가 52바이트라는 얘기고, 컨텐트 타입이 리퀘스트 바디의 인코딩을 말해요. 근데 아까 이거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저거 설명했죠. 저 리퀘스트 바디의 인코딩이 저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봐. 방금 본 거랑 똑같지 않아? 퍼센트 16진수, 퍼센트 16진수. 리퀘스트 바디 인코딩하고 쿼리 스트링 인코딩하고 똑같아요. 둘 다 정식 이름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WWW form URL 인코디드가 정식 이름이고, 이거 기억하기가 좀 힘들어. 나도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 그냥 개발자들은 URL 인코딩이라고는 다 기억해요. 그래서 URL의 쿼리 스트링은 URL 인코딩 되어 있다. 그게 뭐냐? 퍼센트 16진수, 퍼센트 16진수. 뭐가 ASCII 코드 아닌 거, 한글. 그런데 리퀘스트 바디의 인코딩도 똑같이 URL 인코딩이다. 그래서 URL의 쿼리 스트링하고 구조가 똑같아. 데이터 항목 이름, 값, 앰프센트. 데이터 항목의 이름, 값. 근데 이 값이 그 알파벳이 아닌 경우에는, ASCII 코드가 아닌 경우는 저렇게 인코딩 되어 있고. 자, 이런 인코딩을 요거라고 불러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알아야 되냐면,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컨텐트 타입 인코딩이 두 가지야. 기본이 저거예요. 그리고 저게 아닌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이슨 포맷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포맷으로 보내기도 해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보내는 데이터의 컨텐트 타입은 별다른 설정 안 하면 저거야. URL 인코디드 저 인코딩 타입이고, 아니면 제이슨 포맷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더 많아 요즘은. 그래서 백엔드에서 받을 때도 컨텐트 타입이 URL 인코디드 타입인지 제이슨 포맷 타입인지 그거 구별해서 받아야 돼. 이 내용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둘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이 협의할 때 내가 데이터 제이슨 포맷으로 보낼게.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포맷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JSON MIME 타입이라고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 JSON이 아니라 텍스트 JSON이다. 이거 맞네. 나도 맨날 헷갈려. 처음에 말한 게 맞았어요. 그 JSON 포맷 데이터의 MIME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이에요. 즉,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 컨텐트 타입은 웹브라우저 기본은 저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WWW form URL encoded.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없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기본 저 포맷이야. 저게 기본이야. 그런데 프론트엔드가 있다.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다. 그러면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라서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포맷으로 보낼 확률이 높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만 이 타입으로 보내는 것도 쉬워. 프론트엔드에서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요 타입으로 보낼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포맷으로 보낼지.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서로 상의해서 맞춰야지. 그게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백엔드 개발자가 그게 뭔가요? 이렇게 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비웃겠지. 제 초급이구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웹브라우저 기본인데, 기본 타입.
웹브라우저에 프론트엔드 없고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 보낼 때 그 데이터 그 리퀘스트 바디의 기본 마임 타입은 저거예요. 외우라고 했죠. 그런데 파일 업로드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잖아. 파일을 같이 업로드해서 서버에 서밋 할 경우에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예요. 마임 타입이. 파일이 없을 때는 이게 기본이고 파일까지 첨부해서 서버에 보낼 때는 요게 기본이에요. 그다음 쿠키. 이건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주제인데 프론트엔드보다도 쿠키가 뭐냐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빵집 내가 사장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안면 인식 장애 그런 장애 있어요. 사람 얼굴을 구별을 못하는 장애가 있어. 안면 인식 장애가 심한 중증이면 부모 형제 말고는 사람 얼굴을 구별을 못해요. 이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아지 얼굴 구별하기 힘들지. 좀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뭐 색깔이 다르거나 사이즈가 달라야 구별을 하지. 그냥 얼굴 약간 색깔 약간 다르고 구별 전혀 못하죠. 특히 또 흑인 얼굴도 잘 구별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안면 인식 장애가 있으면 마치 우리가 강아지 얼굴 구별 못하듯이 흑인 얼굴 구별 못하듯이 그냥 사람 얼굴 구별을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하니까 기억도 못하지. 또 손님 얼굴을 구별을 못해. 그런 장애가 있는 사장이야. 그런데 어떤 특권을 부여받았냐면 손님 등짝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손님 등짝에 붙이면 손님은 반드시 다음에 우리 집 올 때도 그 등짝에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단골 손님한테 포스트잇에다가 이 사람 누구라고 간단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뭐 약자로 누구다라고 뭐 기호 같은 거 아니면 손님 일련 번호 같은 거 숫자 적어서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손님 얼굴은 구별 못해도 어떤 손님이 왔는데 단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등짝에 포스트잇 붙었으면 단골이지. 그리고 이게 1번 단골인지 2번 단골인지 포스트잇 숫자만 보면 알죠. 그리고 이 손님은 30번이라고 붙었어. 근데 30번 손님이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장부에다 따로 30번 손님에 대한 뭐 내역 내가 적어 놓은 거 있으면 되지. 이해되죠? 자, 웹브라우저, 웹 서버 입장에서 여러 웹브라우저의 리퀘스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마치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그 사장처럼 서버 입장에서는 이 웹브라우저, 저 웹브라우저 IP로 구별하기도 힘들고 뭘로도 구별하기 힘들어. 왜 IP로 구별을 못하냐면 그 내부 IP, 외부 IP 얘기했잖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징 할 때 그 IP가 우리 학교 그 외부 IP로 보여.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웹사이트 리퀘스트를 날렸구나 라는 건 알아도 성공회 학교 누군지는 몰라. 성공회 대학교 학생 중에 한 명 아니면 교직원 중에 한 명이겠지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IP 보고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외부 IP만 보여. 그런데 큰 종합대학 생각해봐. 그 학생이 몇 명이며 교직원이 몇 명이야. 자, 그래서 손님 등짝에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그 쿠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HTTP 리퀘스트가 HTTP 리스폰스 응답을 하면서 응답에다가 이렇게 쿠키, 이게 손님 등짝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쿠키는 이렇게 리스폰스에 쿠키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은 이 쿠키는 그 웹브라우저에 저장이 돼요. 그 웹브라우저가 이 서버를 다시 요청할 때는 반드시 전에 붙었던
전에 이렇게 이 서버가 붙여준 쿠키를 달고 리퀘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다음번 이 웹브라우저가 또 그 서버를 요청할 때는 아까 붙였던 쿠키가 반드시 이렇게 헤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봐도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이 쿠키를 보면 내가 이 쿠키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다면 손님 등짝에 붙여있는 포스트잇 보고 아 이게 3번 손님이구나 4번 손님이구나 라고 서버가 그 웹브라우저가 어떤 손님인지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쿠키 기능은 서버가 웹브라우저의 등짝에 붙여놓는 포스트잇 꼬리표다. 간단한 메모를 하는 거야. 뭐 많은 정보를 넣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용도로 쿠키를 많이 사용하냐면 그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 그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채워주는 기능 말고 아예 로그인하면 안 뜨고 그냥 어떤 웹사이트 가보면 자동 로그인 되도록 다음에 이 사이트 방문할 때 자동 로그인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체크가 있어요. 별로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 아닌 경우는 그걸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컴퓨터 재부팅한 다음에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 아니 그런 서버 기능이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동 로그인 되냐면 그 서버가 내 아이디를 쿠키에다 넣어서 달아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그 웹사이트 방문할 때 그 쿠키가 들어있으면 그 쿠키에 들어있는 내 아이디를 보고 자동 로그인 처리가 한 방에 로그인하면도 안 뜨고 자동 로그인 되는 거죠. 자, 그런 용도로 쿠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이에요. 세션 아이디.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됐었는데 자동 로그인을 설명했네.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는 서버 웹사이트는 거의 없는데 세션 아이디는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LMS에 로그아웃 했고 자, 지금 LMS에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고 새로운 탭을 열어서 LMS URL을 이렇게 붙여 넣으면 내가 지금 로그인된 상태라는 걸 서버가 알아. 그래서 바로 저런 화면이 떠요. 그런데 크롬 새로운 탭이 아니고 엣지에서 자, 이 URL을 아까 크롬 탭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로그인된 상태였죠. 그런데 엣지에서 이렇게 하면 로그인된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크롬에서 이렇게 하면 로그인된 상태야. 탭뿐만이 아니라 크롬을 새로 이렇게 열어서 해도 로그인된 상태야. 근데 엣지는 아니야. 왜 이럴까? 자, 크롬 창을 새로 열어서 들어갔더니 얘는 로그인된 상태야 라고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 나왔죠. 그런데 엣지에서 들어가니까 로그인된 상태라는 걸 몰라. 그래서 로그인 안 된 상태로 열렸죠. 어떻게 크롬에서 들어갈 때는 얘가 로그인된 상태라는 걸 아는데 엣지에서 들어갈 때는 왜 모를까? 이것 때문이에요. 로그인을 하면 이 웹브라우저 지금 로그인된 상태라고 그 서버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웹브라우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로그인된 상태야 라고 쿠키를 붙여요. 그 쿠키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세션 아이디가 들어있어요. 이 세션이 지금 로그인돼 있단 세션 아이디라는 말이 로그인됐다는 얘기야. 세션 아이디. 그래서 세션 아이디 쿠키를 가지고 서버가 이 웹브라우저가 로그인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 쿠키는 크롬에 붙였으면 크롬만 그 다음에 서버 방문할 때 이게 지금 크롬하고
뭐 엣지, 다른 웹브라우저는 쿠키 당연히 공유 안 해. 이게 크롬에 붙인 세션 아이디 쿠키는 크롬이 다시 그 서버 요청할 때는 당연히 붙어서 가니까 로그인 된 걸로 인식이 되지만 그 쿠키를 크롬과 공유하지는 엣지하고 크롬이 공유하지는 않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크롬에서 로그인을 합시다. 그러면 로그인 됐어요. 크롬에서. 크롬이 아니라 엣지. 이거 엣지야. 엣지에서 로그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엣지에서 새 탭 열어도 다시 LMS 들어가도 당연히 이제 이 엣지에 그 엣지 웹브라우저에 세션 아이디 쿠키가 지금 달려 있으니까 지금 새 탭 열었지만 저절로 로그인된 상태로 열렸죠. 그런데 엣지를 닫았어. 닫고 엣지를 다시 열었어. 다시 열고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로그인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왜 이러느냐? 이 엣지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될 때 그 세션 아이디 쿠키는 그 제거돼요. 그러니까 쿠키 중에서 그 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가 있고 디스크에 저장 안 하고 그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되는 쿠키가 있는데 기본이 디스크에 저장 안 하고 그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되는 쿠키가 기본이에요. 세션 아이디 쿠키는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돼요. 그래서 그 엣지 웹브라우저를 완전히 닫으면 엣지 프로세스가 종료됐어. 그러면 아까 세션 아이디 쿠키가 엣지 프로세스에 달려있던 세션 아이디 쿠키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로그인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로그인을 하고 지금 새 탭을 여는 건 프로세스가 종료 안 됐잖아요. 새 탭만 열린 거지. 그러면 세션 아이디 쿠키가 제거 안 됐기 때문에 로그인 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로그인된 상태죠. 그런데 여러 화면에 있는 지금 멀티플 데스크탑이야. 여러 화면에 있는 크롬을 다 종료해. 지금 내가 크롬을 여기저기 열어놨는데 여기도 열렸네. 여러 화면에 열려있는 크롬 화면, 크롬 탭들을 다 종료해버리면 이제 크롬 프로세스가 종료됐어요. 크롬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나서 들어가면 아이고 종료 안 됐나 보다. 어디 크롬이 열려있냐? 여기 이게 열려있었네. 이제 다 종료했어요. 이제 들어가면 자 이제 로그인 안 된 상태죠.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되면은 세션 아이디 쿠키가 사라지고 그러면 로그인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세션 아이디 로그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격 중에 세션 아이디를 가로채는 세션 하이제킹 어택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비교적 쉬운 공격이고,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버 개발자가 저걸 또 막아야 돼. 오케이. 자, 이 개념. 자, 공격은 어떻게 되는지, 막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기 전에 적어도 먼저 이 세션 아이디 쿠키, 이 개념은 알아야죠. 이것도 면접에서 세션 아이디 쿠키 개념 모르면 내 생각에는 이거 대답 못하면 면접에서 붙기 어려워요. 이것도 매우 기본이야. 웹이
다른 프로그래밍 분야에 비해서 웹이 심오하게 어려운 건 별로 없는데 양은 엄청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쿠키 기능 구현 클래스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건 개념이 중요하지. 이 부분은 몰라도 좋아요. 17페이지 내용 몰라도 좋고 이 세션 아이디 쿠키 개념은 이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술 면접에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질문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점점점 그 회사에서 이제 점점 그 보안, 공격, 방어 이거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저 SKT 뭐 털렸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KT 또 최근에 털렸잖아. 자, 그게 한번 털리면 SKT 털렸을 때 KT로 우르르 사람들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KT 털리니까 SKT 사람들이 KT로 넘어가는 게 중단됐지 다시 SKT로 돌아간 건 아니야. 중단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의심인데 이제는 그 해커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몰래 비공식적으로 경쟁 회사 해킹을 해킹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방조, 조장 뭐 이런 일도 이제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공부할 때 그 해킹 어떻게 막는지, 어떤 공격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내 생각에 기술 면접에서 점점 자주 나오게 될 질문인 것 같아. 해킹,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코딩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나 같으면 물어봐.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회사 입장에서.